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6시간 거리 시골입니다. 친정은 서울 외곽이고요. 저희는 부부이고 5살짜리 딸이 있어요. 딸이 기관지가 아주 약해요. 코로나 터지고부터 애를 어디 보낼 수가 없어 어린이집도 쉬게 하고 저도 1년 휴직하고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애가 어릴 때부터 폐렴이나 후두염, 이 밖에도 기관지에 관련된 거의 모든 병을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난임이라 결혼 10년 후 시험관 시술 4번 만에 정말 겨우 얻은 아이고요. 기관지 약한 부분은 시댁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누이가 기관지가 약해서 지금은 천식도 있고 코로나 전에도 외출 시 마스크하고 다녔어요. 감기에 걸리면 폐렴이 쉽게 와서요. 원래 사는 집은 서울의 아파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애를 집에 가둬둘 수가 없어서 신랑이랑 상의 끝에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서울 외곽 경기도 초입에 전원주택처럼 생긴 단독에 살고 계셔서 마당도 있고 친정 부모님 대부분 집에 계시니 아이도 덜 심심하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손녀도 하나시니 친정에서도 아이에 대한 건 아주 끔찍하세요. 물론 시댁에서도 아이를 예뻐해 주시지만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 입원할 동안 친정엄마는 아이 병간 후에 아빠는 저 몰래 병원비 내주실 때도 많았고요. 시댁은 전화로 걱정만 하세요. 애 몸에 좋다고 도라지 배즙 20봉 한 박스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시댁은 농사 짓는 분들은 아니라 신우가 인터넷에서 배달시킨 거였어요. 뭐 다 괜찮아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한테 10원 한 장 안 쓰신 분들이니. 다행히 신랑이 친정에 아주 잘하고 저도 시부모님 이야기나 험담을 신랑한테 하면서 신랑과 싸우지 않아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랑이 없던 말던 시부모님한테 말하는 편이고 신랑이 같이 있으면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저는 시댁에 할 도리는 합니다. 그동안 명절에는 내려가려고 노력했고 재작년 추석 때는 애가 입원 중이라 못 가고 작년 구정에는 갔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는 시댁에서 올라오셨었고요. 생신 때는 시댁이 너무 멀어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시댁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용돈 넉넉히 보내드리고 식당 예약해서 시누이가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면 저희가 식사값 보내드렸어요. 참고로 시누이는 미혼이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3년 전에 아버님 칠순이셨는데 두 돌 아가 데리고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동남아 여행 다녀오고 친척들 불러 대가족 식사하고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했어요. 시누이가 시골에서 격리일을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신랑 일이 벌이가 괜찮고 저도 휴직하기 전에 연봉이 꽤 높았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드리는 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명절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가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신랑이 시댁에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신랑 일도 바쁘고 제가 아이와 친정에 지내니 신랑은 서울 집에 일주일에 반, 저희랑 친정에 일주일에 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렸어요. 애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안 오냐부터. 왜 우리 집 아들이 엄한 남의 집에 대를 사위 노릇하고 있냐. 너는 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못 간다고 하더냐. 이 말을 듣고는 신랑이 건강한 사람도 요즘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인다. 딸도 거기 가서 아프면 답도 없다. 제 아내는 가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안 가니 그렇게 아시라고 하고 신랑이 전화를 끊었어요. 참고로 저는 가야 된다고 했는데 신랑이 가지 말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는 폭주하시면 몇 시간이고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 왔는데 신랑이 먼저 보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갈 테니 이번은 우리 못 갑니다. 애엄마한테 이걸로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시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차례를 지낸다고 난리냐고.
그럼 돈 보내드릴 테니까 음식 하지 말고 음식 맞추시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나 애 엄마한테나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모든 명절에는 처가에 갈 거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보였고 신우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신우이는 차례 음식에 대해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례 안 지낼 거예요. 한 번도 지내본 적 없는데 하길래 우리한테는 차례 음식 하실 거라고 했으니 아가씨가 음식 주문 시장 가서 해주시면 돈은 입금해 드릴게요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나중에 음식은 주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괜찮았는데 주말에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 전화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조용히 전화 받았는데 시어머니 정도가 지나치시니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엄마랑 거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고 아빠랑 신랑은 마당에서 애랑 비눗방울 불고 있었는데 엄마 언성이 높아지니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내용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안 내려가기로 했다고 들었다. 서운하신 거 이해는 하는데 시국이 이러니 어쩌겠냐. 손녀가 어린이집을 안 가니 아파트에 있으면 심심하니 마당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 딸 때문이 아니라 사위 때문에 시험관 시술한 거 아닙니까? 제 딸은 문제가 없었어요. 애가 안 생긴 게 저 때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애들은 애 없이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부인이 손주 노래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 딸이 그 힘든 시험관을 4번이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험관을 4번이나 하게 된 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엄마도 폭발 직전이라 신랑도 들어왔어요. 애들이 명절에 안 내려간다고 서운하신 건 서운하신 거고 왜 우리 애를 걸고 넘어지세요? 우리 애가 뭔 죄예요?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아프지 말라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무슨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아픈 거예요. 신랑이 그동안 애를 부모님 방에 두고 TV 켜주고 나오고 그리고 신랑이 전화기를 달라고 엄마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엄마가 기다려보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아빠가 전화기를 뺏었어요.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명절에 안 내려가기로 한 건 애들 결정이라 애들이랑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애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인데 왜 남의 자식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출가 외인입니까? 자식은 자식이지요. 딸 자식 남의 집 시집가서 그런 험한 말 들으라고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닙니다. 사부인도 저희한테 전화할 때는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화나 저희 애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애들이랑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애들이 명절에 애들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못 가는지 관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40이 넘었는데 그 정도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죠. 끊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죠, 사부인.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말을 늘 논리적으로 잘하시는데 이번에도 언성 높아지는 것 없이 말씀을 잘하셔서 시어머니가 더 화나신 것 같아요. 전화 끊고 신랑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면목 없다고 말씀드리니 자네가 부모님께 저녁에 전화 다시 드려봐 하시고 어깨에 두드려 주시고 안방에 가서 애 안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다음날 시댁에 전화해서 이제 명절에 본가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애 보고 싶으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하셔서 사과하시라고. 애를 지금까지 80%는 장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집 받은 것도 아직 못 갚았고 지금 처가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엄마 혼자 만들었다. 그러니 사과 안 하시면 아들도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있어. 건강한 내 아내 생고생 시켜가며 애를 낳았는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나 뜨거워서 아내 얼굴도 못 보겠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외곽에 단독을 지으시면서 서울 아파트를 저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파트값 안 갚아도 된다 하셨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아주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거 팔아서 아빠 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파트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 연락은 아직 없는데 오늘 명절이라 아침에 애랑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신랑이 관둘해서 일단 안 하기로 했는데 이따가 시누이한테 연락은 해보려고 해요. 신랑이 방어막 잘해주니 든든하긴 한데 괜히 엄한 말 들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추가. 시댁은 원래 남편이 연락하고 남편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까지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중재를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저한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대답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 뒤돌아서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시누이는 착해요. 몸도 딱히 건강한 편도 아니고 내성적인데 만나면 묵묵히 도와주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늘 안타까운 분이라 제가 시누이랑 잘 지내고 시댁에 할 도리를 하니 저한테 더 바라는 게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가끔 폭주하는데 신랑이 늘 방패막이 되고 시누이도 조근조근 본인 엄마한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처럼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폭주한 적은 처음이라 글을 써본 거예요. 전화는 차단 안 할 건데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뒤로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일단 화나시면 보통 분들이 아니시라 제가 차단은 안 할 거지만 전화는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시댁에 전화해본다고 한 건 시아버지나 시누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는 애랑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렇든 말든 애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고 고모도 좋아해서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시누이가 애 명절 선물이라고 애가 좋아하는 만들기 왕구 주문해서 보냈더라고요. 시댁이랑 어찌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시댁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거예요. 시댁은 남편 가족이니 남편이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방어막이 되고 선 긋고 그럴 거예요. 제가 시댁을 차단하고 막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 저도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을 선택권은 있는 거죠. 그분이 화목한 우리 가정을 평화를 깰 권리는 없으니까요. 신랑도 본인 엄마가 장모님의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대로 내버려 두시거든요. 시댁을 가야 한다고 하면 그래라 하시고 이번엔 안 가기로 했다 하면 그러니 하고 마세요. 아무튼 저한테 이제 전화는 안 올 거고 전화하셔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시니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받지도 않을 테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 뒷부분 읽고 불공평, 평등 말이 나와서 추가 조금 할게요. 사실 이 일에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다 싶어 이번에 일어난 일만 썼는데 외가에 조금 더 쏠린 이유와 신랑도 이걸 원하는 이유를 좀 써볼게요. 첫 번째, 남편은 부모님 정이 많이 없어요.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 친척집에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았어요. 시댁의 가정사 때문인데 그때 학비나 용돈은 돌아가신 남편, 큰아버지가 대주셨어요. 10대 때 1년에 2번 정도 부모님과 만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편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나마 시댁과 왕래가 있게 되었고 그것도 자주는 아니었어요. 시댁도 남편에게 해준 것 없고 남편도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10원도 쓰신 거 없으셨어요. 형편상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신랑이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 법인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는 불편한 상황은 아니어서 결혼은 양쪽 집안에 손 안 벌리고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작은 아파트 반반으로 대출 껴서 매매하고 그래도 예단비로 1,000만 원 보내고 아무것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시댁 쪽 축의금은 시부모님 친구분들 이름으로 들어온 건 가져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돈을 버셨다고 하는 게 맞아요. 시댁 쪽 식대도 신랑이 부담했어요.
회백 때도 봉투에 20만 원 넣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부모님이 준비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혹시나 해서 준비해 오신 금액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가씨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시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간혹 명절 때 내려가면 잘 방도 없습니다. 방 2개 빌라에 사시거든요. 남편이 같이 산 적은 없으니 남편 방도 없었고 저희가 온다고 따로 뭐 준비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나마 아가씨가 이불 한 채 여유분으로 나중에 사셔서 그거 거실에 깔고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를 예뻐는 하시는데 아이가 울고 칭얼대고 그리고 아픈 걸 못 보세요. 애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별로 같으면 시어머니가 얼른 집에 올라가라고 하세요. 당연히 시댁에 아이 맡기고 이런 거 생각 못 합니다. 아가씨는 아이를 예뻐하지만 아가씨 몸도 좋은 편이 아닌데 아이를 오래는 못 봐주시고요. 네 번째, 신랑이 외가에 더 치우치길 원해요. 아이 교육에도 정서적 안정에도 훨씬 낫고 본인이 시댁보다 처갓집에 더 의지하고요. 명절이나 생신 이런 거 다 제가 챙기는 거예요. 시댁 신랑은 전혀 안 챙깁니다. 친아들이 안 하는 걸 제가 이 정도라도 하는 건데 방문 횟수가 공평해야 한다는 건 상황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시댁이 저희에게 해주신 게 거의 없고 딱히 금전적으로 바라시지는 않지만 제가 용돈 보내드리는 건 절대 마다하지 않으세요.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기보다 전혀 시댁에 기대가 없어요. 이번에는 시댁에 화가 났지만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지금까지 서운한 말을 들어도 그때그때 그건 아닌 것 같다 말하고 넘어가지 시댁을 욕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6시간 거리 시댁 방문 횟수를 공평하게 하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도리에서 벗어나요. 신랑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신랑은 제가 하는 것도 시댁을 너무 과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의 공평성을 따지려면 상황도 같이 봐야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이고 남자친구는 20대 중반입니다. 3개월가량 썸을 타고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동거 중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직장 때문에 분가해서 나와 살고 있었고 썸을 탈 때 초반부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사귀고 나니 남자친구가 아예 저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만족했는데 자주 놀러 오는 것과 같이 사는 건 다르더라고요. 혼자 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냥저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까진 몰라도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일을 안 합니다. 만난 시간이 썸을 탔을 때부터 시작하면 10달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중 한 달이란 시간을 잠깐 알바를 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계속 있길래 돈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도 그 전에 20살 때부터 취업을 해서 모아뒀던 돈이라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10달쯤 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마인드는 어릴 때부터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게 힘든 걸 알 텐데 몇 개월을 놀면서 돈을 까먹으면 다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희 집에서 매일 먹고 자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걸까요? 한 달 일한 것도 제가 일 좀 해라 집에서 매일 뭐 하냐고 하니 일하다가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걸 보니 그 전 직장도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다녔다고 해도 너무 철이 없어 보이네요. 이게 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최근에 제가 집을 이사했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 일부러 방 3개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잠귀가 예민하여 매일 같이 자는 게 불편하고 남자친구는 일도 안 하니 제가 잘 때도 안 자고 부스럭거리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자기 방도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친구들도 왔었던 적이 있었고
제 친구도 놀러 온 적이 있었고 각자 한 번씩 불렀습니다. 저는 비상금을 100만 원 정도 숨겨놓는 편인데 그 위치를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이후 며칠 뒤 확인을 해보니 돈이 없어졌더군요. 집들이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집을 막 뒤져보지도 않았을 거고 남자친구가 범인인 확률이 높을 텐데 남자친구에게 돈이 없어졌다고 내 돈 받냐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고 언제 없어졌냐며 물어보고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말투로 말했다고 기분 나쁘단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기 말로는 저랑 트러블이 만들어지기 싫고 뭐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사람인데 돈을 왜 훔쳐가겠냐고 그러네요. 근데 그럼 그 돈은 발이 달렸는지 어디 갔을까요? 1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아무데나 놔두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집에 사람이 오는데 현금을 놔둔 제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지다니요. 아무튼 계속 화를 내니까 자기 지인도 왔었고 하니 50만 원을 대신 준다고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50만 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집에 살고 있어서 월세 4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러저러 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제 카드값 내기 전까진 주겠다네요. 이미 정은 떨어졌지만 또 같이 있을 땐 잘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헤어지면 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며칠 두고 보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 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잠시 일하던 곳에서 친해진 누나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분은 잠시 일한 남자친구에게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몰라도 연락 온 장문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일단은 그 연락 본 거 제가 남자친구에게 얘기는 안 했는데 사람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인성부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까지 한 건 뭔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 전에 100만 원은 심증이지만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런 걸 보니 한두 번도 아닐 것 같고요. 그 전에 헤어지자고도 말해봤습니다. 말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못 헤어진다고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도 집에서 안 나가요. 제가 그러다 지쳐서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에 없었던 일처럼 밥 차려놓고 집안일 해놓는 거 보니까 또 풀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정말로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헤어지고 싶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집도 같이 살고 제 주변 지인들도 알고 안 좋게 끝내는 건 저한테 피해갈까봐 안 좋게 끝내고 싶진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서없이 쓰는 거라 횡설수설하였네요. 제 욕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이거 진짜 실화인가 싶은데 돈 없어진 이유에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믿어보자 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혹시 또 뭐 없어진 거 있나 싶어서 방금 이것저것 방 보다가 발찌랑 반지가 없네요. 코로나 시기에 여행 간다고 욕해도 할 말 없네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갈 때 레깅스에 발목 긴 양말을 신어서 발찌 100이니까 발찌를 풀어놨었거든요. 미소로 청소 이모를 부르니까 남자친구가 아무데나 놔두지 말라고 화장대 안에 발찌를 넣어놨는데 방금 찾다가 화장대를 보니 발찌가 없네요. 원래 보통 상황이면 이모를 의심해야 되는데 이모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의심되는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솔직히 청소 이모가 왜 들고 가겠어요? 지금까지 없어진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화장대에 넣어둔 발찌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자는 거 깨워서 발찌 없어졌다 했는데 여행 갔다 와서 확실히 확인했냐 물어보네요. 이모 탓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졌다고 분명히 네가 여기 놔뒀다고 했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네요.
한숨 쉬면서 말없이 있다가 알겠다고 내 방에서 나가라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자는 사람 깨웠냐는데 아니 진짜 쓰면서도 어이없네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반지 이사하면서 다시 찾았는데 촌스러워서 다음에 녹여서 다른 거 해야지 하고 놔두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네요. 반지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발찌는 저번 주에 벗어났는데 그것도 화장대 서랍에 잘 넣어놨는데 말이죠. 아니 솔직히 말이 되나요? 100만 원 사건도 최근이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여자친구 물건이든 돈이든 훔쳐가는 사람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진짜. 두 번째 추가. 집에 아빠랑 동생 있으니까 남자친구 짐 정리하고 헤어지자 하기 애매해서 밥 먹고 피곤하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집 오면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다음 주에 보자 하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가고 난 뒤 짐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카톡 보냈습니다. 짐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기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카톡으로 헤어지자 하는 거 예의 아닌 거 알지만 이미 난 결론이 났고 얼굴 보며 얘기하면 괜히 언성 높아지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다고 이리저리 장문을 보냈어요. 그 뒤에 카톡과 전화가 진짜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장난하나 전화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 안 받으니까 헤어지자고 말하고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비번 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놀랐어요. 문 열어라 하면서 몇 분 동안 그러길래 계속 집에 없는 척하고 카톡 안 보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극단적인 선택할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옥상 간다고 유서에 제 이름 말할 거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친구랑 계속 카톡 중이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말해줬는데 그래도 연락 받지 말라 그래서 계속 안 받고 있었는데 친구한테까지 패매가 왔어요. 진짜 혹시라도 잘못되겠다 싶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경찰이랑 그 새끼가 같이 올라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고 깜짝 놀라서 경찰 2명이랑 그 새끼랑 있길래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친구가 계속 열어주지 말라고 했고요. 안 열어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일단 받았는데 경찰이 남자친구분이랑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냐면서 남자친구분이 오늘 싸우고 뭐라 해서 걱정된다니 뭐니 연락해서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냐고 물어봐서 집에 없다고 하고 본가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전화 안 받으시면 문 개방 아무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길래 제 집이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오늘 혹시 폭력이나 그런 적은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없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분은 귀가 조치 시킨다고 하고 갔어요. 그 뒤로 귀가 조치 시키고 연락한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오늘 집에 들어오시냐고 물어보길래 왜 물어보냐니까 혹시 집에 올 때 남자친구가 있을까봐 집에 오기 그러시면 신고하시면 귀가 조치 시켜드린다고 오늘 집 건물 얘기하시면서 말하면 미리 서에 연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경찰은 가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새끼한테 연락은 오는데 몇 번 안 받으니까 이젠 조금 잠잠해요. 근데 어떻게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는지 진짜 너무 미친 것 같아요. 손이 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는 답이 안 나오네요. 경찰이 귀가 조치 시켜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을 볼 수 있는지 아빠가 일찍 간 게 차라리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카톡 보내고 5분 안에 집에 왔는데 우리 아빠랑 동생 집 오는 것도 확인했을 것 같네요. 아빠한테 이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친구 집에 며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남자 가려서 만나야 되는 거 너무 느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세 번째 추가. 걱정 어린 조언 쓴소리 잘 새겨 듣겠습니다. 추가 더 안 하려고 했으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추가 글 씁니다. 밤에 그 미친놈이 우리 집 도어락 비번을 바꾸니까 아예 열쇠공을 불러서 집 도어락을 떼고 문을 땄습니다. 계속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자다가 시끄러워서 깼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전화하면 해코지 할까봐 방에 뛰어들어가서 문 잠그고 친구한테 카톡해서 경찰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까지 그놈이 방문 앞에서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라, 젓가락을 넣어서 방 문을 따려고 시도했어요. 손잡이 옆에 구멍을 누르면 문이 열리거든요. 경찰 올 때까지 이래저래 방문 붙들고 있다가 경찰이 왔고 주거 침입죄로 잡혀갔고요. 안 가려고 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뒤에 이래저래 일도 많았는데 아무튼 조서 쓰고 끝났어요. 나중에 전화 와서 신변 보호 요청하실 거냐 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서로 와야 된대서 경찰서 갈 거고 합의는 안 할 겁니다.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따다니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섭네요. 경찰 부르니 잡혀가면서 카톡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지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묻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튼 댓글 써주신 분들 말대로 몇 개월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을 뭘 믿고 집에 함부로 들였는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제 몸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 일로 잘 깨달았고 앞으로 집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 만날 때 신중에 신중을 가지고 만나려고요. 물론 당분간도 그렇고 남자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 치르고 나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무섭네요. 걱정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글 쓰다가 갑자기 이래저래 문맥 안 맞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동거 2년, 혼인신고 4개월 차 신혼이에요. 남편은 5년 전쯤 2년 사귀었고 헤어졌다가 우연찮게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했네요. 5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혼인신고하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일단 식 대신했어요. 코로나 상황 좀 나아지면 간소하게 스몰 웨딩 결혼식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코로나가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남편은 껌딱지입니다. 직장도 저랑 출퇴근 같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큰 직장에서 제 회사가 있는 강남구 선배 직장으로 옮겼어요. 화냈지만 그러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저랑 붙어 있는 게 좋답니다. 제 직장은 굉장히 바쁜 시즌이 있어요. 한 달 넘게 계속 야근을 하고 그럴 땐 혼자 집에 가기 싫다고 부득불. 지 회사에 남아 공부하고 그럽니다. 저는 집순이에요. 어딜 다니거나 그런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엔 책을 읽거나 누워서 폰을 보는데요. 그것도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게임을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있어요.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게임하는 거 보면 좋답니다. 판도 같이 봐요. 와, 이런 집도 있어? 완전 쓰레기네 하면서요. 뭐 심심하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시댁은 되게 자율적이에요. 시부모님 직업도 다 전문직이시고 아들 3형제 중 신랑이 막내입니다. 어머니께 원래 이렇게 붙냐고 여쭸더니 막 웃으시며 아들치고 다정하긴 했는데 저렇게 미친놈은 아니었다 라고 하시네요. 어머님도 우리 귀한 며느리 그만 좀 귀찮게 해라 라고 하세요. 제 카톡이나 이런 건 안 보려고 하고 터치도 안 해요. 최소한의 사생활은 서로 지키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 제외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하네요. 원래 이렇게 껌딱지 남편이 있나요? 초반만 이러나요? 평생 이러진 않죠.
남편이 강력하게 딩크를 주장해서 아이는 안 낳기로 했는데 아이 없으면 계속 이럴까요? 오늘은 제가 연차라서 이런 글도 올리네요.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남편 보면 또 서운해할 것 같은데 글을 지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마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딱히 감사드릴 방법이 없어서 대댓글로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안 나아지는 거군요. 저희는 서로 없으면 못 살아서 동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인 관련해서 뭐 부탁할 게 있었고 헤어지고 신기하게도 선을 칼같이 지키길래 친구처럼 1년에 서너 번 연락하던 사람이라 안심하고 일 시킨 김에 집에 잠깐 초대했는데 그 순간 이후로 안 나갔어요. 쓰고 보니 웃기고 어이없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눈치 보다가 점점 붙더니 결혼하고는 진짜 딱 붙어 있네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일 볼 때랑 신랑이 토요일 오전 근무할 때 뿐이에요. 전 원래 비혼이었는데 신랑이 절대 네 영역을 존중하겠다 라고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와 조르고 난리쳐서 결혼했는데 이런 일로 판에 글도 써보고 하네요. 주위에 얘기하면 복에 겨웠다고 하는데 전 가끔 막 답답하고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절주절 넋두리 해봤습니다.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제는 저녁에 요즘 광고하는 웹소설 같이 해보느라 판을 안 봤더니 어느새 유명해져 있네요. 신랑이 이건 안 봤겠죠. 딱 붙어서 웹소설 같이 보는데 제가 소설 내용에 정신을 놓았더니 너도 황제 되면 이렇게 남자 후궁 잔뜩 들여놓고 누리겠다 라며 삐졌어요. 그럼 저쪽 가서 다른 거 보라고 했더니 입만 대빨 나와서 마저 같이 보다가 늦게 자고 출근하고 저도 늦잠 자서 이제야 보네요. 네, 저도 신랑이 강아지과 같다고 생각해요.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몇 번 심각하게 말했는데 어깨 늘어져서 구석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눈은 처져가지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거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오면 진짜 강아지처럼 좋다고 붙거든요. 집안일도 3일씩 나눠서 하는데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할 때도 그냥 옆에 서 있어요. 신랑이 할 땐 전 방치하고요. 나름 신혼이라 좀 저러다 말려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댓글 써주신 거 보니 평생 저러겠구나 싶네요. 저도 아이 낳을 생각이 거의 없는데 낳으면 덜해질까 싶었으나 선배님들의 껌딱지가 증식한다는 댓글을 보니 그냥 딩크 계속해야겠네요. 저희는 이중 피임하는데 제가 피임약이 잘 안 맞는 편이라 힘들어하니 본인이 수술하겠다고 우기는 거 말렸거든요. 이제 안 말릴래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불륜인 줄 안다는 댓글, 집에서 출퇴근하는 코스가 자차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이라 지하철을 타는데요. 심지어 신랑 직장이랑 같은 역이에요. 지하철 탈 때도 손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0대 중후반이라 진심 쪽팔려요. 남들이 보면 불륜일 줄 알 거라고 해도 남 시선 신경 쓰지 말라면서 찰싹 붙어있는 20대 커플 보면서 저게 정상이래요. 이럴 때 환장합니다. 여튼 결론은 조언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부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귀찮다기보단 걱정이 되었거든요. 신랑 동기나 선후배한테 물어봐도 원래 이러지 않았다고 하고 예전에 연애했을 때도 안 이랬어서 전에 헤어졌던 게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해봤는데 자기도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붙어 있는 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면 자기가 상담이라도 받아보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세상에 저런 애가 또 있을까 하는 의심과 혹시나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버리고 둘이 잘 의논하고 설득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신랑이 이 글을 봤네요. 삐칠 줄 알았는데 담담해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좀 꼭 써달라고 해서요. 초대했다가 안 나간 거.
자기 이상한 놈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요. 다른 건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전직 구남친, 현직 남사친이던 시절에 제 직장과 관련된 분이 너무 절박하게 찾던 임시직이 남친 직업이었어요. 그때 이 남자는 직장 옮기는 중이라 잠시 쉬고 있길래 사정을 얘기했더니 왔더라고요. 15일 정도였고 서울 끝에서 끝이고 근처 숙박업소도 마땅치 않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 집 낳는 방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고도 엄청 젠틀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진짜 방에 곱게 처박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3일째 제가 두통이 심해져서 토하고 병원에서 링거 맞고 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고백하더라고요.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잠시라도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요. 그때 말이랑 표정이랑 마음이 너무 감동이어서 아파서 판단이 흐려졌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허락했고 3일 있다가 나가기로 한 게 보름이 되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튼 자기 나쁜 놈 아니라고 써달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예쁘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요. 그리고 우리도 식성이랑 취미랑 취향 같다고도 써달래요. 사실이긴 한데 뭔가 한숨과 웃음이 같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